반갑습니다. 오늘 제가 달구보기는 서양 미술의 거장 이상정과 이여성 이 두 분에 대한 특히 항일 독립운동가로서의 역할보다는 그분들이 미술, 다시 말씀드리면 대한민국의 서양 미술을 문을 열어준 대표적인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 초점에 두고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오늘 우선 강의 들어가기 전에 저는 최근에 제가 가장 깊게 사유하고 고뇌하고 있는 것이 바로 역사의 문제입니다. 역사란 무엇일까? 역사란 분명히 한 시대, 공간에서 이루어진 사건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역사는 쓰는 사람이 문자로 쓰는 순간에 역사의 본질에서 상당히 멀어져 간다. 특히 역사의 이념이 개입이 되거나 또는 서사자가 어떠한 독자를 대상으로 하는가, 독자에 따라서 서사자의 역사적 기술은 상당히 변주가 된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역사적 문제를 어떻게 재인식하고 재해석할 것인가 하는 것이 한 이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참 고뇌하지 않으면 아니 될 역사적 사실을 쉽게 변주하고 이념에 의해서 표류하거나 또는 독자들의 구미에 따라서 역사를 왜곡하고 역사를 하나의 내러티브한 스토리로 이끌어 나가는 그런 사례들이 너무나 많다. 왜 제가 모두 이 말씀을 드리느냐 하면 바로 그 대표적인 사람이 이상정과 이여성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대에서 현대로 이어지는 발굴에서 가장 일찍 일본 유학을 가서 서구의 문물을 배워오고 그 당시에 가장 앞서가는 프랑스어와 영어와 독일어 심지어는 러시아어까지 해독 능력을 가지고 있었던 지식인들입니다. 이 지식인들이 당대 사회에서 가장 고뇌했던 그 당시에 가장 클런트한 지식 체계가 바로 소련으로부터 밀려오는 사회주의 공산주의 이론입니다. 한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에 대한 탐닉과 지식에 대한 열정이 어떻게 역사가 많이 흐른 한 시점의 관점에서 보면은 그 사람들은 바로 커뮤니스트였다. 사회주의자였다. 또는 요새의 말로는 시체 말로 빨갱이였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상정과 이여성은 우리 역사에서 조명받아야 할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그 조명의 뒤편에 어둠 속으로 숨겨졌던 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이상정은 그래도 좀 나은 편입니다. 이상정은 1925년 중국으로 망명을 간 이후에 1947년에 46년에 한국으로 돌아와서 갑작스럽게 심장마비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뇌출혈로 돌아가시게 되는데 그나마 이상정의 뼈는 남쪽에 묻어두셨습니다. 다행스럽게 그분에 대한 공산주의, 사회주의 행적은 상당히 세탁이 됐던 거예요. 바로 이상정의 동생 이상화를 제가 요사이 새롭게 조명을 하고 있습니다. 이상화가 놀랍게도
1927년 이후에는 거의 붓을 끊게 됩니다. 소위 말한 백조 시대를 거쳐서 파스큐라로 가서 카프 계열의 사회공산주의 문학 활동을 하다가 어느 날 갑자기 붓을 끊고 대구로 내려옵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여러분들 생각으로 이상화의 시가 굉장히 오랫동안 활동한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죄송스럽게 이상화가 시를 쓴 것은 불과 5, 6년밖에 되지 않습니다. 물론 시기로적으로는 19년 정도의 긴 시간인데 이상화와 함께 활동했던 가장 가까운 백기만 선생이 이상화에 대한 시를, 이상화에 대한 얘기를 읽어보면은 우리가 깜짝 놀랄 정도의 놀라운 얘기로 윤색이 되어 있습니다. 바로 제가 얘기하고자 하는 것은 역사가 이런 이유 때문에 이렇게 변주될 수 있구나 하는 것을 제가 확인을 했던 겁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이상화의 유명한 빼앗긴 대로도 보면 오는가라는 시는 여러분들 다 알고 있는 시죠. 일제에 대한 저항. 여기 오늘 아주 귀중한 분이 계시는데 김용락 선생님은 저와 함께 이상화 고택 보존운동을 함께 같이 시집과 시평면접을 내서 그 책을 대구 시민들에게 한 권에 2만 원씩 만 원씩 팔아서 고택 보존 운동을 한 주역입니다. 바로 이 김용락 선생님은 빼앗긴 대로도 보면 오는가에 대한 시각이 저하고는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제가 보는 빼앗긴 대로도 보면 오는가의 시각은 이상화는 카프계열에서 소위 마르크스 문학 이론에 아주 몰입해 있었지만 계급혁명이라고 하는 것까지는 도달하지를 못했습니다. 그래서 이상화는 지주층과 피지주층의 갈등까지 문제의식을 갖고 있지 않았고 우리 김용락 선생 그런 인식으로 비판하고 있는데 제가 생각하기로는 이상화는 우리 가난한 농민, 도시에 가난한 거러지, 엿장수, 물장수 이런 기층민들의 어려움은 계급 투쟁의 갈등, 계급의 이유 때문이가 아니고 그보다 더 큰 일제 침략이라고 하는 것이 원인이었다고 인식을 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카프 계열의 박영희나 김기린 같은 사람, 김기진 같은 아주 열혈 소베트 문학을 추종하던 세력들에게는 눈에 가시가 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상화를 제거하기 위해서 어떤 음모들이 일어났을까? 바로 나의 침실로입니다. 나의 침실로는 제가 결론적으로 말씀드리면은 바로 옛날 구 대건고등학교 안에 있는 성모당이 그 시의 배경 설화입니다. 배경 태생지입니다. 그 마돈나는 하늘을 향한 조우의 광복을 가져다 줄 메신저입니다. 그런데 이상화의 시에 뺏긴 도래도 보면 오는 거는 26년도 작품이고 불과 2, 3년 앞에 쓰는 나의 침실로는 유보화라는 일본 유학을 가서 만난 한경도 여자 사이에 러브 스토리다. 또 이 모 교수, 영남대학교에 있었던 이 모 교수는 아니다. 손필련이다. 또
다른 이 엘모 교수는 아니다. 또 다른 기생 누구누구다 라고 하는 이것을 그대로 뺏기만이 그대로 뺏겼습니다. 뺏겼어서 이상화를 완전히 추락을 시켜버립니다. 저는 이것을 역사의 음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우리는 이제 그 역사의 테두리 밖으로 나가서 진실이 무엇인가를 우리는 발견해야 한다. 그래서 저는 바로 이상정과 이여성이 대구 사회에서 가장 먼저 사회주의 문화예술, 사회예술 활동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분들이 소셜리스트라는 이름 때문에 그들이 쌓아왔던 금자탑은 하루아침에 팽개쳐진 것이다. 바로 이인성이 누구냐 하면은 이인성의 동생이 이쾌대, 우리 대구의 서양 예술의 문을, 거대한 문을 활짝 열어준 이쾌대가 이여성은 형제간입니다. 이상정은 또 누구하고 형제간입니까? 아까 얘기했던 빼앗긴 들에도 보면 오는가에 이상화와 형제간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 상영과 이여성은 거울이다. 거울 이미지다. 내가 얼굴을 거울에 비춰봅니다. 진짜 리얼리티는 납니다. 내 몸입니다. 내 몸인데 거울에 비춰진 이상규의 그림이 또 하나 더 있습니다. 허상이죠. 내 허상이고 그 속에 있는 비치는 이상규가 어떻게 보면 존재적인 진실일지도 모른다. 허상과 진실이 서로 뒤바뀔 수 있다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이상정과 이여성은 어떤 면에서 무척 닮아 있습니다. 둘 다 민족과 조국의 일제의 핍박에서 구원하고자 하고자 하는 사회개혁 운동, 그 사회개혁의 운동을 에너지를 불어넣었던 것이 바로 그 당시에 1920년대에 소련 코민테른으로부터 불어오는 공산주의 혁명 이론과 중국 공산 대장정이라고 하는 거대한 시대적 바람입니다. 제가 지금 이 얘기를 하더라도 그 공산주의, 그 시대의 공산주의를 제가 찬양하는 게 아닙니다. 많이 비판을 받아야 될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당대의 지식인으로서 그 지식의 흐름의 배를 타지 않을 수 없었던 운명이었다라고 저는 얘기를 하고 싶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너무나 오랫동안에 월북 인사와 사회주의, 공산주의, 빨갱이라는 이름으로 역사적 리얼리티를, 역사적 사실을 조망하고 할 수도 없는 그런 어두웠던 시기를 우리는 거쳐왔던 거죠. 그런데 묘하게 이 두 사람은 서로 다른 길입니다. 한 사람은, 두 사람은 이상정과 이여성이 실질적으로는 1919년 3.1 운동의 대구 경북에서 이루어졌을 때 이 두 사람이 어떤 역할을 한 것인가는 아직까지 전혀 조명을 받지 못하고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 뒤에 백기만이와 이상화가 학생 한 명은 대구고보, 한 명은 신명학교 해서 3.1 운동을 했다고 그러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상정과 이여성이 3.1 독립운동을 하지 않았을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이 기록들은 바로 이상정이 1919년부터 중국을 드나들기 시작합니다. 그 근거가 바로 이번에 발견이 되었습니다. 제가 찾아냈는데 1923년 11월 달에 대구에서 제2회
미술 전람회를 개최하게 됩니다. 그 미술 전람회의 출품 작품이 이상정이 18편, 이여성이 18편 서양화 작품입니다. 그 18편의 작품 이름이 목록이 나오는데 제가 조사를 해보니까 그 목록 안에 중국에서 그려진 그림이 7, 8편이 나옵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이상정이가 중국으로 망명 간 것이 1925년으로 알려져 있는데 1923년도에 그린 이상정의 그림에 이미 중국의 현장에서 그렸던 그림 8편이나 나오거든요. 그러면 이상정은 이미 1925년 중국 망명 떠나기 전에 이미 중국을 들락날락 그렸던 겁니다. 그래서 중국으로 건너갈 당시에는 유동열이라고 하는 독립운동가와 신영삼이라고 하는 의사가 있습니다. 만주 하얼빈에서 활동하던 우리 독립시사들인데 이분들과 연계가 돼서 1925년도에 그 중국으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1925년도 그 하얼빈에서 통후현에서 조선인 한인 학교에서 교원 생활을 하다가 유동열과 그리고 신영삼 이 세 사람이 누구를 만나느냐 하면 장따거라고 따거 대형이라는 장형이라고 하는 중국 소위 펑위샹의 에야 부대의 군인 장군을 한 사람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사람하고 호영호제를 하면서 이상정이 남긴 표학계 그 얘기가 고스란히 나옵니다. 그래서 이 두 사람들이 펑위샹의 군벌에 소위 지금 그 산시성 쪽으로 그 시안이 있는 쪽으로 군벌 세력이 펑위샹이라고 아주 유명한 만약에 마오쩌둥이 중국 대장정에서 대장정을 이루지 못했더라면은 중국의 권자가 바로 펑샹슌으로 소나기에 들어갔을 그런 아주 유명한 중국의 장군입니다. 여기와 만나서 몽골로 수얀에 도달을 하게 됩니다. 수얀에서 아주 기가 막힌 인연을 만납니다. 이상정의 두 번째 부인인 권기옥 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 권기옥 여사와 바로 앞에 말한 이여성의 사촌 동생인 이영성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영성과 권기옥이가 윈난성에서 공군 학교를 같이 졸업을 했습니다. 그래서 바로 이여성의 사촌 동생과 권기옥이 수원에서 이상정과 만나게 됩니다. 그 두 사람이 첫눈에 사랑에 빠집니다. 권기옥 여사도 아주 독실한 사회주의 커뮤니스트 활동을 했던 분인데 그래서 수원성에서 이상정과 이여성이 권기옥 우리나라 최초의 여류 비행사입니다. 참 묘한 인연이죠. 그 다음 주는 또 인연이 있습니다. 1922년, 23년도에 일본으로 유학 간 사람이 이상화입니다. 이상화가 그 당시에 프랑스 유학을 위해서 일본의 알리앙스 프랑스라는데 도쿄로 유학을 가는데 이상화가 언제 일본 유학을 갔느냐는 얘기도 여러 가지 이설이 있습니다만은 일설에 그 이상화를 일본 유학을 가서 연애나 하고 눈덩이 짓을 한 것으로 만들어놨는데 천만의 말씀입니다.
제가 최근에 일본에서 이성화가 보내온 편지들을 많이 발굴을 했습니다. 그 당시에 이 여성이 바로 일본 유학을 가 있었을 때, 이 여성과 북풍파 계열의 소위 문격의 박열이라든지 이상회 이런 사회주의 진보주의자들하고 일본에서 활동을 한 것이 기록들이 다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깜짝 놀란 것이 지금까지 이상화에 대한 얘기들을 쓴 많은 책들이 오류투성이다, 거짓투성이다, 소설로 쓰여진 이상화의 평전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번에 이 책 말고 지금 오는 8월 15일 전후해서 광복전을 전후해서 이상화에 대한 평전을 새롭게 씁니다. 아주 깜짝 놀랄 이상화 논문을 박사학위를 넘은 논문을 쓴 많은 사람들을 깜짝 놀라게 만들 실증적 근거를 토대로 한 책을 이번에 쓰게 됐는데요. 이게 제가 잘나서 쓰는 게 아닙니다. 이때 동안 한 시대사가 왜 지식체계를 그렇게 이념의 논리로 틀어막았던 것 때문입니다. 그것이 이제 헐어져 나갔으니까 그 사회 단층단층에 끼워져 있는 엄청난 지식 정보들을 우리는 재조합하고 재구성을 해야 될 그런, 지금 이 사진입니다. 이 사진이 여러분들 누구신지 맞춰보세요. 제일 가운데 사람이 여운영 선생님입니다. 바로 이 옆에 이분은 누구겠습니까? 이상정의 셋째 동생입니다. 이상백. 여러분들 이상정과 이상하면 중요하다고 생각하실지 모르겠는데 실질적으로 대구 사회에서 진짜 조명을 받아야 될 분이 바로 이분이에요. 이상백 서울대 교수를 했던, 대한민국 IOC 초대위원장 했던. 이 집에 지금 가보면 오늘 이원호 씨가 왔는지 모르겠는데 그 생가에 가면 이분이 도쿄올림픽 그리고 베를린 올림픽에서 나갔던 오륜기 깃발이 그대로 보관이 되어 있습니다. 저는 참 안타까운 게 왜 대구가 이런 도시인가? 소위 대구에 스포츠 박물관 하나도 제대로 못 만드는가? 안 그러면 다 뭉쳐서, 따로 하기 힘들면 뭉쳐서 균형관을 만들어야 될. 그래서 일제공간에서 독립공간의 나라를 위해서 희생했던, 그리고 노력했던 분들의 혼을 우리가 살려내야 될 책임이 있습니다. 바로 여운영 씨와 이분이 이상백, 저 끝에 있는 사람이 누구냐? 누구겠습니까? 바로 이 여성입니다. 자, 이여성 선생이 지금 이상정하고도 관계 있었죠. 이상화하고도 관계 있죠. 이상백하고도 관계 있습니다. 만만찮은 인연이라는 거죠. 만만찮은 인연. 그러나 이런 인연들이 다 지워져 버릴 수밖에 없었던 건 뭐냐? 바로 이 여성은 1948년도에 평양으로 갑니다. 평양으로 넘어가서 남북 단일 통일을 주장하면서 올라갔다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근데 안타까운 게 저는 평양을 한 10번 이상 다녀왔습니다. 갈 때마다 저쪽 보부 쪽에 이 사람들의 출처를 좀 알아달라. 아무도 기억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러분들 잘 하셔야 됩니다. 제가 이런 비판을 여러분들은, 저는 인연을 초월해서 비판할 건 하는 사람입니다. 1958년도입니다.
여러분들 1957년도, 8년도 북한 사회가 소위 박헌영 일당 남북한 계열의 전부 다 퇴출을 합니다. 그 명분이 전부 다 친일파, 친미 스파이라는 이름으로 남한에서 넘어 올라간 한스레아라든지 이마라든지 바로 여운용 이런 많은 문화예술인들이 한두를 빼고는 거의 다가 숙청당합니다. 우리는 이런 얘기를 해야 합니다. 왜 57년도 8년도 이런 숙청이 피바람이 불었는가? 권력입니다. 이 시기에 중국에서는 무슨 일이 일어났습니까? 1957년 8년도 북한의 대대적인 숙청이 이루어진 것은 단순히 북한의 일이 아니었다는 얘기입니다. 중국에서 마오가 권력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죠? 마오의 네 번째 여자 강청이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강청이 4인방에 등장합니다. 유소기요하고 마오와의 적대 위치에 서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떤 일들이 벌어졌습니까? 중국에서 문화혁명, 바로 문혁이라고 하는 이 문혁 안에는 뭐가 들어있습니까? 비공비림입니다. 처음에 문혁을 시작할 때 보다 전혀 예상 빗나가게 민중들이 너무 과한 혁명운동으로 치닫아 공자를 비판하고 비림, 임파오. 임표가 상당히 공산당 내부에서 마오 다음으로 아주 소위 가슴폭이 넓었던 사람이에요. 추종 세력이 많았던 거예요. 그러니까 잘못 나왔던 큰일 나겠다는 거죠. 그래서 유속이하고 눈이 맞아 떨어졌던 거죠. 공산혁명은 왜 이러는, 공자의 비판은 왜 이루어졌습니까? 중국 공산대장정을 통해서 남자와 여성의 성이 굉장히 문란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마오쩌둥도 비공식적인 여자만 해도 20여 명이 넘습니다. 유속이 마찬가지예요. 강청 마찬가지예요. 그 고난의 혁명 대열에서 몸을 섞는다는 것은 곧 동지의식이다. 이게 이제 혁명에 성공해 놓고 보니까 공자님의 말씀에 와라 유교적 공자님 말씀 와 이거는 개판이란 말이죠. 그래서 공자를 축출하게 바로 그 바람이 문혁은 진짜로 중국에서 이 서러운 자식의 아버지 대가리 밀고 수염 땡기고 선생 꼬랑차놓고 뺨을 떼기 때리면서 자비판하라는 거. 그 거대한 소용돌이가 북한 땅, 북조선 땅에까지 바람이 미쳤던 것이죠. 그것이 바로 남로당 대축출로 이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생각으로 어느 나라, 어느 사회의 역사적 변동이라고 하는 것이 자발적인 게 없다. 나비의 바람과 같은 거다. 어느 한쪽에 출발할 때는 나비 바람이지만 저 지구의 반대쪽에는 거대한 폭풍으로 휘말려 오게 된다. 그 가운데 핵심이 권력. 권력은 참 무시무시한 거 하고 위험하고 더러운 것이 권력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이야기 조금 빗나갔는데요.
바로 이상경과 이 여성의 관계가 인맥이 이러이러한 관계로 이어져 오는데, 바로 이 여성의 생가는 일설에는 지천이라고 그러는데, 지금 지천도 대구되었지만 사실은 이 동네입니다. 여기 지산동이에요. 바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땅에 이여성 선생이 태어나서 자란 겁니다. 그것이 왜 지워져요? 이거 빨갱이니까. 그런 것도 알 필요가 없다. 다 지워낸 거, 지우개로 다 지워낸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념의 초정의 문제가 아니고 진실은 진실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두 사람이 걸어온 독립운동의 보행은 달랐습니다. 이 여성은 일본 유학을 갔다 온 다음에 다시 한국에 돌아와서 대구를 기점으로 해서 그 당시에 건우회라고 하는 여성단체 모임이 있었습니다. 여기 아주 길었습니다. 정철성 대구가 나온 소위 커뮤니스트 중에 제일 그 건의 활동을 통해서 전국을 순회하면서 계몽운동, 그리고 또는 사회주의 운동, 공산혁명에 대한 프로파간다로서의 활동, 이런 것들로 얽혀져 있다가 중국에 1929년도는 또 중국에서 항저우에서 이상정과 다시 만납니다. 제가 이 책에 이상정과 만났던 이 여성이 썼는 글을 제가 한 폭 써두기도 했습니다만, 그 이후에 아까 얘기한 대로 월북하기 전까지 이 여성은 주로 신문사, 동아일보, 중앙일보 같은 신문사에 활동하면서 신문 컷을 많이 그립니다. 신문에 컷을 그리고 또 직접 이분은 우리 조선이 잘 살기 위해서는 공업 근대화해야 한다. 그래서 공업 근대화에 대한 아주 긴 장문의 글을 쓰기도 하고, 그래서 미술가로서만이 아니고 사회개혁운동가로서, 독립운동가로서 활동을 했던 분입니다. 그에 비해서 이상정은 아까 얘기했던 대로 1925년도에 중국을 가서 하얼빈에서 권교옥 여사를 만나게 되는데, 이때 이제 문제가 생겼습니다. 어떤 문제가 생겼냐면은, 소위 만주 동북 삼성의 그 만주 군벌 중에서 장조린이라는 친일파 국민군 장조린 부대가 있었습니다. 이 장조린 부대가 일본과 야합을 했습니다. 그때 펑유샹 군대, 펑유샹이 이끄는 군대가 제일 먼저 베이징을 점령을 했습니다. 점령을 했는데, 그게 만약 그대로 주저앉았으면 중국은 이 펑유샹의 천하가 됐을 겁니다. 이것을 역으로 장조린이 일본과 합세해서 역공세를 해서 펑유샹이 쫓겨납니다. 쫓겨나서 다시 내몽골 쪽으로 쫓겨나 있을 때 바로 권교옥, 유동열, 그리고 신기삼, 이런 우리 조선 군부들이, 이 사람들의 생각은 뭐냐? 바로 친일 일본과 싸우는, 중국에서 일본과 싸우는 일은 우리 조선의 해방을 위한 해방운동이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많은 독립운동가들이 일본은 중국으로, 일본은 만주로, 일본은 러시아로 건너가서 일본과 원정투쟁을 벌여왔던 거죠. 그런데 펑유상이
장철임 군벌에 의해서 일격을 당하고 내몽골로 피신해 있다가 러시아로 망명을 떠납니다. 그래서 평창 부대에 있었던 산하 부대의 장군급들이 전부 다 이제 뿔뿔이 흩어지게 되는 거죠. 그랬을 때 이상정은 다시 만주로 가서 독립운동을 계속하고 싶다라고 했는데 그 아내인 권기옥 여사가 지금 윤난성에 공군 조종사 모집을 많이 하고 있으니까 하고 같이 윤난 남쪽으로 가자. 그래서 둘이서 티각타각 며칠 싸우다가 이상정이 권기옥의 말을 따라서 베이징에서 티안진에서 배를 타고 위하이로 상해로 내려갑니다. 상해에서 다시 난징, 소위 남쪽에 5월 동주를 했던 남쪽의 중심이 바로 난징입니다. 남경이 거기가 고대 수도이죠. 소위 거장들이 정탈을 했던 시안, 베이징. 바로 남쪽으로 내려와서 그 일대를 돌면서 공격여사가 공군에 복무를 하면서 상당한 기간 동안은 이상정이 이제 한가한 생활을 합니다. 난징에서. 그래 그 시절에 썼던 글들이 표박기라는 글이 남아 있습니다. 정확하게 1925년부터 1930년대까지 글입니다. 이 글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북경에서와 또 이 내몽골에서의 동북 삼성 탐방기라고 하는 글이 개벽사의 후속 잡지사인 해성사에 보내는데 그 게재 금지, 일본으로부터 게재 금지 조치가 내려집니다. 그 속에는 아마 굉장히 귀중한, 아까 제가 얘기했는 만주 군벌, 장조린 군벌과 산시성 군벌, 평창 군벌이 각 전투가 벌어졌던 아주 심각한 얘기들이 탈각돼 버렸다는 거죠. 누락됐다. 그리고 또 동북 삼성에서 만났던 많은 우리 조선 독립군과의 만남에 대한 얘기들이 소멸이 돼 버린 거죠. 그래서 참 제가 얼마 전에 해성 잡지에 그 게재 금지 내용의 사고를 제가 뽑아서 이 책에도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신작건대는 아마 표박기와 같은 책들이 1925년도부터 30년도에 한 권짜리가 있었다면은 30에서 40년도까지 한 권 있어야 되고 40에서 46년, 7년까지 한 권, 적어도 3권이 있었을 거로 추정이 되는데 한 권만 남아있고 2권은 없습니다. 만일 이 두 번째 권이 있었더라면은 중국 공산당의 공산대장정의 흐름을 읽어내는 매우 소중한 자료일 것으로 추정이 되는데 무척 안타깝게 그 자료는 남아있지 않습니다. 제가 지금 현재 이 표박기라고 하는 책을 현대인들이 읽기 쉽도록 옮겨내고 있는데 그중에는 중국 전란사와 관계되는 기록들이 굉장히 귀중한 기록들이 남아 있습니다. 태평천하의 얘기들이 전부 다 한문으로 되어 있는데 이것을 지금 거의 번역 작업을 다 하고 그래서 1920년도에 25년에서부터 30년대까지 격변의
중국의 사회 변동을 읽어내는데 제3국의 조선 사람의 눈을 통해서 본 중국의 얘기들이죠. 그 중에서 참 안타까운 게 있습니다. 중국에서 네이버 바이두를 들여다보면은 이상정이라는 사람이 산시성 사람이다. 산시성 월성 사람이다.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분이 서각을 한 책들이 몇 권 있는데 이상정의 책이 중국 바이두 고서점에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경제적 여력이 있으면은 달려가서 진짜 사오고 싶은. 그리고 이상정 장군이 평시안 군벌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이끌어준 장따크의 아들 장대동이라는 아들이 있습니다. 제가 현재 조사를 해보니까 난징성 부원어디에 학교 교사를 하다가 은퇴를 했다는 것까지 죽었는지 살았는지는 확인할 수 없습니다만은 그런 사람들을 우리가 다시 만나면은 까마득한 일제 압제기에 우리의 독립운동가들의 살아있는 역사 기록들을 조사하고 모을 수 있을 기회가 있는데 사실 그런 활동을 하고 싶은데 그런 활동을 지원해 주는 데는 아무 데도 없어요. 참으로 안타까운 일입니다. 진짜 우리가 해야 할 일이 뭔가? 저는 한 시대의 지식인으로서 내가 감당해야 할 일이 무엇인가? 진짜 고민스럽고 우리가 해야 할 일들입니다. 이 시기를 놓치면 다시 찾아낼 수 없는 그런 귀중한 기록들이 너무나 많았다. 여기에 1942년도에 소위 임시의정원이라고 하는 것은 국회의원인 셈이죠. 임시정부에 상해 임시정부에서 그 당시에 각 도별 국회의원들을 다 뽑아놓았던 거죠. 요 앞에 여러분들 누구죠? 여러분들 잘 아는 김구 선생님이 중간에 자정하고 있습니다. 쭉 넘어가서 바로 이분이 바로 이상정 장군입니다. 이상정 장군은 경상북도 의정원, 다시 말씀드리면 경상북도 대표하는 국회의원의 소위 임시상해 정부의 소위 멤버들, 여기에 들어가 있는 분들은 전부 다 우리 역사에서 소중한 인물들이다. 이렇게 얘기를 할 수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이 얘기를 조금 덮어서 이 그림이 사실 얼마 전에 그 정 장군의 큰 집, 소남 이루 선생 집에서 제가 여기 저 앉아 계시는 양덕모 여기 기념사 앞에 사무총장님하고 같이 발굴했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저는 처음에 이 그림이 이상정 장군의 직접 그린 그림인 줄 알았는데 여기에 보면은 사인이 있습니다. 다른 사람입니다. 만약 이게 직접 그분의 유물이었다면 참 대단히 소중한 가치가 있었을 거로 보이는데요. 이것은 바로 이상화 선생이 자기 형님을 만나러 북경에 가서 중국 옷을 입고 있는 모습들입니다. 이상화와 이상정 두 형제가 아마 중국 난징에서 찍은 사진으로 알려지고 있는데 이 사진은 권기옥 여사가 소장하고 있던 아주 귀중한 사료들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러면은 얘기를 조금 이 자료를 중심으로 해서 조금 말씀드리면 여러분들 어디를 잠깐만 보시느냐면요. 12쪽을 잠깐 열어주시면요. 12쪽에 보면은 아까 제가 얘기 드린 대로 이상정 장군이 대구의 교남 미술 전시회 전람회 제2회 교남 미술 전람회에 출품했던 목록 리스트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이상정 장군이 서영화를 18편이나 여기에 출품을 했다는 것을 밝혀지게 되는데요. 이여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한국 미술사를 우리가 전체적인 미술사를 조명해 보면은 1917년도에 고희동 선생이 소위 말한 서양 미술의 문을 열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1917년이에요. 바로 이 그림의 전시회는 1923년입니다. 5년의 차이가 있죠. 5년의 차이가 있는데 이 시기를 거슬러 올라가면 고희동 선생과 이상정이 일본 유학 시기가 거의 비슷합니다. 그래서 바로 서울의 고희동 선생이 미술사의 출발 시점이 대구의 1917년도에 이상정 선생이 개성학교에 도화 선생을 맡습니다. 공교롭죠. 공교로운 거죠. 도화 선생을 1917년도에 시작을 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추정 그때는 이미 1917년도 이상정 선생도 마찬가지로 고희동과 마찬가지로 서양 미술의 활동이 시작이 되었다는 것을 함의하고 있다. 그리고 19년 이후에 중국을 들락거리면서 많은 그림들이 여기 18편의 서양 그림들이 1923년도에 전시를 하게 된다. 우리 현재 대한민국의 신라사가 얼마나 짓밟히고 뭉개져 있는가 진짜 고민해야 됩니다. 신라사를 이렇게 조선시기에 의한 고려사의 맹속적인 역사로 과연 내버려 두는 것이 옳은 일일까? 제가 한 가지만 얘기하고 오늘 얘기를 거두도록 하겠는데요. 세종대왕이 훈민정음을 만들기 이전에는 우리의 문자 소통은 한문과 한문을 찾아 부숴서 만든 이루와 구결 그리고 신라가 만든 향찰이라는 게 있습니다. 향찰. 그러니까 문자가 없으니까 한자를 이용해서 우리말 어순으로 컴포지션한 거죠. 다시 말씀드리면 세종대왕 훈민정음이 그냥 만들어진 게 아닙니다. 이미 그 이두와 향찰에 해당하는 문자를 만든 것뿐이에요. 우리 한국 사람이 얼마나 슬기로운가. 이 한글은 제가 생각하기로는 세계적인 문자다. 한글만큼 이렇게 표기가 자유로운 글자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런 한글은 딱 한마디로 말하면 0,1입니다. 2바이트입니다. 2바이트입니다. 음량입니다. 음량이 뭡니까? IT, 컴퓨터의 0,1입니다. 0,1에 무한대로 내려오는 이 한글의 창제 원리가 오늘날 디지털 시대를 와서
꽃이 피기 시작한 것이다. 이 위대한 한글의 뿌리가 바로 신라 향가입니다. 이것을 국학교 통해서는 고구려에서 내려왔다. 그럼 고구려 사람들이 향가로 향찰로 쓰는 노래가 있는가? 없습니다. 백제가 있는가? 없습니다. 그런데 얼마 전에 모 교수 한 사람이 백제의 최근에 나타나는 목간이라고 하는 게 있습니다. 나무에다가 글 붓으로 쓴 목간에 선주가라고 하는 한시가 이게 향가 같다. 그래서 백제의 향가가 발굴이 됐다고 야단 법석이라는데 나는 보니까 아니더라고요. 어떻게 하면 신라의 찬란한 문명을 신라의 역사를 짓밟고 신라의 역사를 모독하는 쪽으로 너무 치우쳐져 있다. 그래서 신라사를 여러분들 신라사의 최고의 권위자들도 신라사가 4세기 이후에 시작이 됐다고 얘기합니다. 기가 찰노릇입니다. 신라사가 어떻게 그전에는 공동부적체 사회였다가 여러분들 4세기, 5세기 전에 5세기에 이미 신라에는 페르시안 그라스와 로만 그라스가 신라 무덤 속에서 대거로 발굴이 되고 있습니다. 놀랍게 신라는 대단한 글로벌한 나라였다. 그러나 주체론에 의해서는 고구려가 중심이 되어야 되지 신라가 될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김여성 종합대학에 김영환 교수가 쓰는 조선어사 책을 읽어보면은 고구려가 우리 한반도의 기반이다. 그 반론을 쓴 이기문 교수 그리고 저 같은 사람은 친일파 앞제비 때렸다. 저는 부정 안 합니다. 나도 일본 가서 공부도 하고 했으니까. 나는 요새 토착이 우다익합니다. 내 스스로 내 페이스북에 들어보세요. 그래서 역사를 너무 쉽게 논단할 것이 아니다. 그리고 또 우리가 한때 어두웠던 시절 남북 분단 이후에 분단의 역사 때문에 주어진 우리의 선조들의 탁월함, 우리 민족과 조국을 사랑했던 그들의 혼과 영혼들을 너무 소홀하게 이념의 표당 때문에 소홀하게 지워버리거나 폄훼해서는 안 될 것이다. 그래서 끝으로 우리 대구 미술의 영원한 서양 미술의 개척자인 이상정과 이여성 선생님의 그 뜻을 우리가 오래오래 간직하고 옆에 사람들에게 좀 전파를 해주세요. 여러분들 오늘 이 집 종선이 여러분들에게 나누어진 책인데 이 책 여러분들 읽고 그냥 서랍에 꼽아 놓지 말고 이웃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세요. 이 얘기를 아는 사람이 너무 없어요. 그리고 학교에서도 이런 교육이 없어요. 초중고등학교 어디에도 이상정, 이여성은 더욱더 더 압니다. 월북했기 때문에. 이여성은 이름조차. 이여성의 원래 본명이 이명건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 함께 나누어서 이 두 분들의 그 뜻을 오래 우리 공유하면 좋겠다는 생각입니다. 오늘 이것으로 저 강의를 매듭을 짓도록 하겠습니다.